여러분의 법률 상식이 쑥쑥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알고 나면 사사건건 유리해지는 법률 상식. 전선의 사사건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시작되면서 재판의 쟁점은 뭔지, 내란 혐의 입증은 어떻게 될 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관련 내용 전선의 변호사와 함께 사사건건 따져보겠습니다. 전선의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전선의 변호사입니다. 네. 네. 예. 그 탄핵된 지 열흘 만이에요. 지난 4월 14일에 첫 형사재판 공판기일이 열렸는데 그때 뭐 특혜 시비가 좀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었죠? 그 재판의 일거수일투족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모두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예. 이번에 그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첫 공판에 출입했던 부분과 관련해서 전례 없는 특혜가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예. 그 저희가 법원에 갈 때는 이제 사실 그 지하 주차장은 법원 직원들 전용의 공간입니다. 예. 그래서 아무도 못 가나요 거기? 뭐 외부에서는 뭐 저희 변호사들이나 예. 아니면은 형사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은 절대 거기에 될 수 없고요. 예. 외부에 있는 그런 법원에 있는 지상에 마련된 민원인 주차장을 통해서 되고 외부에 되고 예. 이제 법정으로 지상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 예. 게 일반적으로 재판을 받는 그런 이제 경로인데 이날은 이제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출입을 해서 바로 이 내부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법정을 출입한 것 자체가 예. 좀 전례가 없어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법원은 대통령 경호처의 요구를 받아준 것이다라는 입장인데요. 예. 어쨌든 지난 탄핵 심판 결정 이후 열리는 형사 재판에 다수 집회가 신고돼 있고 이목이 좀 집중이 되면서 안전 문제가 발생 가능한 것을 고려한 조치이다. 그래서 이 조치가 법원 입장에서는 특혜가 아니고 청사 방어를 위한 결정이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으로 형사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도 그렇고 전직 대통령들 역시도 그 이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도 지상 출입구를 모두 예. 출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전례가 없어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전 대통령들과 비교해도 전례 없는 언론 촬영도 안 됐잖아요. 예, 그죠? 맞습니다. 상황이라는 거. 그래요. 그럼 1차 공판 좀 간략히 정리해 주세요. 예, 원래 1차 공판은 이제 검찰에서 어떤 혐의에 대한 부분인지 이제 모두 진술을 하고 그리고 피고인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공소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느냐 부인하느냐 이런 개괄적인 입장을 밝히는 자리입니다. 예. 예, 이날 역시도 검찰에서 모두 진술을 시작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칭하겠다라고 한 뒤 국정 상황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인식 그리고 비상겸 사전 모의와 준비 상황을 차례로 언급했습니다. 피고인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 그리고 위헌 위법한 포고령에 따라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을 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형법 제87조를 적용해 기소했다라고 예. 모두 진술을 했습니다. 예. 이미 뭐 헌재에서 비슷한 관련 내용으로 이제 부인을 했었는데 윤 전 대통령 측 입장 뭐 여전했나요? 예, 거의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면 일단 공소사실 대해서 전체적으로 부인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전체적으로 밝혔고요. 예. 야당의 탄핵 남발과 예산 폭주, 선관위 행정질서 위기 등을 국민에게 알리고자 대통령이 한 정당한 권한 행사라며 검찰 측 주장에 전면으로 반박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예. 그 첫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검찰의 파워포인트 자료를 모니터에 띄워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하나하나 반박을 했다라고 그렇죠. 해서 예. 이 부분 발언을 뭐 80분 넘게 했다 이런 부분들이 또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 1차 공판 때 그 핵심은 뭐니 해도 군경 등을 동원한 정치인 체포 의혹 뭐 이거겠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헌재에서 입장과 크게는 같은 입장이었는데요. 예. 그 여인영 전 뭐 국군 방첩사령관이 조조 경찰청장에게 누구를 체포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위치 파악이 가능하냐라고 물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영장 없이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들어서 메시지 계엄이었기 때문에 계엄사 조직도 합동수사본부도 아예 구성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좀 부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아니 헌재 재판 때 다 조목조목 그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입장이 반박이 됐는데
지금 내용 나오는 거 보면 거의 똑같은 상황이에요. 입장이에요. 예, 큰 틀은 동일한 입장이고요. 어쨌든 그 헌재는 그 윤 전 대통령이 경고성 계엄이다라는 주장을 계엄법상 인정할 수 없다라고 결과적으로 판단을 한 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은 헌재 입장과 같은 취지로 그 헌재 결정에 대해서 사실상 인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네. 이런 게 좀 아무래도 영향을 미쳐요. 헌재에 이미 결론이 나온 거잖아요.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아무래도 지금 쟁점이 많이 사실상 연관이 돼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헌재에서는 그 헌법 질서에 대한 그런 파괴가 있었냐라는 또 그런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거고 지금은 또 형법 87조의 그 내란죄 구성에 대한 부분이어서 예. 사실상은 같은 쟁점이지만 주되게 판단하는 포인트는 좀 헌재와 형법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아니 윤 전 대통령이 방어권 행사 관련된 언급으로도 눈길을 끌었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었죠? 절차 관련해서 방어권 행사가 좀 어렵다라는 항변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네. 그 재판,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은 재판부도 공소장을 보고 과연 어떤 의미에서 내란죄가 된다는 것인지 진위 여부를 떠나서 논리 구조 자체가 납득하기 쉽지 않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수사를 하더라도 조서는 일관되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번 공소장이 마치 모자이크식으로 여러 조서를 이어붙인 느낌이다라고 좀 비판을 한 바 있고요. 예. 그리고 검사 출신인 저조차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느낄 정도이다 공소장 때문에 그래서 다른 군 출신이나 현역 군인 피고인들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을 덧붙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어서 뭐 이제 4월 21일입니다. 예, 예. 2차 공판 네, 분위기 어땠었나요? 전반적으로 좀 얘기해 주시죠. 증인 신문이 역시 이루어졌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만 쓸 수 있는 권한인 계엄 선포와 관해서 계엄이 내란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원래 담고 있는 헌법적 쟁점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검찰의 입증 책임과 계획이 존중돼야 되기는 하지만 사건 본질에 맞는 검토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있다라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이 발언이 좀 화제가 됐는데 비상계엄을 칼에 비유해서 칼을 썼다라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다. 이렇게 도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인 바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런 입장에 대해서 좀 선을 그었는데 재판부에서도 법리적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기준을 가지고 있고 또 원칙에 대해서 증인이 나오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동의부동의를 밝히면 되고 검찰은 필요 없는 증인을 철회하면 된다라고 좀 재판의 기준에 대해서 명확히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예. 근데 당일날 나왔던 그 증인 신문 중에 좀 화제가 됐던 게 있어요. 네, 맞습니다. 특정 발언이 좀 화제가 됐는데요. 예. 김영기 육군 특수전사령부 1특전 대대장의 증인 신문이었는데 그 마지막 과정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하고 조직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고 했다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검사 시절에 윤 전 대통령이 말을 했던 그런 맞아요. 발언이어서 좀 예.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대로 돌려준 거잖아요. 윤 전 예, 대통령에게. 맞습니다. 네, 네. 아니 근데 이런 뭐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도 결과 나오기까지 사실 좀 오래 걸립니다. 여러 가지 쟁점들도 있고. 예. 어떻게 전망하세요? 굉장히 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아무래도 그 올해 연말까지는 1심 공판의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2차 공판 때 2주에 3번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우겠다라고 밝혔고 재판부는 연말까지 총 28회의 공판을 지정을 했는데요. 10회가량의 재판은 향후 추가 지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는 12월까지 이미 예정된 기일은 대부분은 증인신문에 할애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검찰은 핵심 증인으로 38명에 대해서 신청을 했고 예. 반대로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 측도 이에 맞서서 최재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여러 명을 또 증인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예. 그 재판부에서 밝힌 타임라인을 그대로 따른다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그 아시다시피 2월이 또 재판부 정기 인사 이동이 있는 거의 시즌이어서 오프잖아요, 거기 그냥. 예, 맞습니다. 그러면 또 이 해당 재판부에서 심리를 다 한 재판부에서 결과를 낼 수 있을지도 지금은 좀 불투명한 전망이고 예. 또 증인 신문 과정에서 어떤 증인이 소환됐는데 또 나오지 않는다거나 또 지연된다거나 이런 절차들까지 예상이 되고 또 현장에서 또 발언에 따라서 추가 증인을 또 신청하고 한다면은 예. 이 예정된 기간을 또 준수한다는 것도 좀 굉장히 예. 빡빡해 보이는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1심 선고 자체가 굉장히 지루하게 좀 지연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최근에 이 정치인 관련된 뭐 최근만은 아니지만 예.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 많았잖아요. 그때 항상 이제 결론이 나오면 많은 이제 인터넷에 나오는 게 판사가 누구였냐 얘기 나오는데 정말 판사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법과 판례는 정해져 있지만 그 해당 케이스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재판부의 역량, 해석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특히 정치적으로 관심이 예. 많은 사건들은 그러니까요. 어떤 판결이 있으면 재판부의 평소 성향이 어땠는지 또 정치적 성향이 어땠는지 과거 썼던 글이나 판단했던 판례들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네. 굉장히 이 재판부에서 또 판단을 하는데 그런 많은 부담이 있지 않을까. 예, 계속 지금 연일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이 맞는 좀 게 있을 쉽지 것 않을 같습니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을 떠나서 지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관들은 법과 정의에 맞습니다. 기준에 예. 그렇죠. 해야 되는 거죠. 아 그게 당연한 거죠. 예. 그래요. 그러면 저희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계속 재판을 받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불구속 상태인데 예. 그 우리 형사소송법 208조 1항에 구속됐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해서는 재차 구속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본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사건 빼고 이 본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예. 재구속되지는 않겠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피고인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또 구속영장을 재발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주제 하나 보겠습니다. 정설 중에 정설이죠. 그 친한 사이끼리는 돈 꿔주지 마라. 네. 의혹이 있잖아요. 예. 그죠? 근데 뭐 지금 일상에서 지인들과 깨지는 경우는 역시 반대로 또 돈이에요. 예. 그런 사이에 맞나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저희가 민사 재판이나 형사 재판 진행하다 보면은 대부분이 그 금전 관계 때문에 사실 법원까지 오게 되는 케이스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지인이나 사업 관계로 얽혀 있는 사이에서 금전 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에 그래도 사업적 관계면 좀 간편한 게 서로 뭐 차용증을 쓴다든가 좀 명확하게 페이퍼를 남겨두고 금전 거래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명확한데 제일 애매한 경우는 지인인 사이, 예, 친한 친구 사이 이런 경우는 유나 씨도 10만 원만 빌려줘. 뭐 네. 이런데 뭐 차용증 차용증 안 쓰겠어요? 쓰세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사실은 또 대부분의 금전 거래를 차지해서 그런 페이퍼 차용증이 없는 경우가 제일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예. 아니 근데 차용증을 쓴다는 거 자체가 좀 진짜 좀 그럴 때가 있어요. 분위기상 그냥 아유 뭘 차용증까지 써 이런데 그러니까 이자까지 쳐줄게. 나 못 그러니까. 믿어.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래서 하는 게 사실은 현금으로 주지 않고 계좌 이체를 하면 뭔가 이게 증거가 남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게 인정이 돼요? 예, 일단은 뭐 예를 들어서 두 분이 금전 거래를 하셨다. 근데 계좌 이체로 예. 피디님이 유나 씨는 이체를 절대로 안 했다. 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어쨌든 그 오늘 날짜로 특정 금원이 오고 간 증거는 되죠. 예. 네, 입금증이 또 있으니까 예. 계좌에 남으니까. 근데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그 돈이 왜 주고받아졌는지에 대한 증거는 사실 그거로는 부족한 겁니다. 왜냐면 그냥 좋아서 줬을 수도 있고 예. 도와줬을 수도 있고 예. 아니면 뭐 투자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돈 심부름을 해줬을 수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금원이 이제 거래된 자체가 그 금원에 대한 원인이 차용이었냐 증여였냐 뭐 이런 것까지는 원인에 대한 거는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가 빌려달라고 하면은 차용증을 쓰시기가 어려우시면 예. 빌려달라라는 이제 카톡 아니면은 녹음을 좀 남겨두신다든가 예. 너 이때까지 그럼 갚아야 돼라고 아. 한다든가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보완해서 증거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차용증 없는 사건에서는 민사든 형사 사건에서든 증거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카톡 내용 같은 거는 인정이 돼요? 예, 그런 빌려달라 그리고 갚아라라는 부분이 있으면 대여로 인정됩니다. 예. 예. 근데 만약에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계좌 그 이체를 할 때 뭐 약간 몇 자 쓸 수 있잖아요. 그때 옆에다가 차용증 뭐 대신 뭐 이런 거 써도 돼요? 써도 그것도? 됩니다. 대여금 차용금이라고 써도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내 계좌에 대여금 차용금이라고 쓰는 거는 큰 의미가 없고 상대방의 계좌에 이제 찍히게 대여금이라고 하면 내가 표명을 한 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그것도 것도 증거가 보완하는 돼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군요. 보낼 때 쓰는 거니까 뭐 상대방도 뭐 어떻게 그치. 뭐 뭐라고 지우라고 할 할 수 수도 없잖아. 없고 그쵸? 그게 팩트인 거긴 하고. 그래요. 아니 근데
지인하고 돈 빌려달랄 때 이거 차용증 이게 오죽하면은 지인에게 빌려달랄까라는 상황도 드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차용증 써달라고 이게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일 안전한 거는 강제 집행 인납 공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그냥 사적으로 쓰는 차용증이 아니고 네. 이제 강제 집행 인납 공증이라고. 변호사님한테 전화드리면 돼요? 같이? 아니 저는 공증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 어쨌든 이제 두 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반환의 대여금을 반환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했다. 그런데 안 준다라고 하면 차용증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래는 민사소송을 해서 집행력 있는 판결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그걸 대신하는 거여서 왜 사업적으로 금원이 오고 갔는데 뭐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공증을 썼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예. 그게 바로 그런 강제집행 인납 공증은 판결을 대신해서 소송으로 갈 필요가 없고 강제집행 인납 공증이 있으면 바로 그 사람의 재산에 이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경매를 신청한다든가 계좌를 압류한다든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제일 확실하고 예. 그게 어렵다라고 하면 저희는 이제 차용증 쓰라고 권고를 해드리고 그게 또 어려운 상황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녹음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문자 메시지로 근거를 좀 남겨두신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보완이 돼야 됩니다. 예. 예. 아니 근데 그 정서상 한 어느 정도 액수 이상은 그러니까. 차용증 쓰면은 궁금해요. 그래 뭐 이 정도는 써줄 수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사실 10만 원은 좀 쓸 수는 그치, 애매해. 써달라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준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그분께 드린다고 생각하는 액수 아, 이상이 되면 잃어버리- 차용증을 그냥? 쓰시는 게 그냥 예. 돈 버리는 셈 치고 이 맞습니다. 정도. 예. 버리는 것보다 그냥 준다. 어, 좋은 그래요? 마음에. 저는 10만 원. 아니 근데 그 차용증이라는 게 뭐 형식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손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손으로 쓰셔도 되고요. 어. 채권자, 채무자 그리고 사인. 그 원금 원금. 그리고 반환 언제 반환할지 그것까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자가 있냐 없냐 음. 그리고 뭐 반환할 때 어떤 방법을 할지 계좌로 한다 되게 뭐 디테일하네. 이런 식으로 요런 몇 가지 요건을 갖추면 되고 다른 예. 특별한 그런 뭐 기재는 없습니다. 어. 다만 채권자 채무자를 특정할 때 채무자를 법인으로 할지 또 개인으로 할지 이런 부분도 잘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제 나중에 돌려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려면 이 빌려가는 사람이 뭐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뭐 이런 거 좀 알아볼 수가 있어요? 미리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만약에 주소지를 알고 있다고 하면은 뭐 진짜 확인을 하시고 싶다라고 하면 등기부라고 하죠. 부동산 등기상 기억하네. 전부증명서를 그 주소지에 대한 거는 공개가 돼 있으니까 그런 걸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사업장을 알고 있다. 그럼 뭐 공장 주소지 이런 걸 떼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저희가 소송을 시작할 때 보통 그런 주소지를 알고 있다고 하면 부동산 가압류를 병행을 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여기 추가 대출을 받는다거나 이런 걸 이제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예. 근데 사실 나머지는 저희가 민사 승소 판결을 받기 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돼서 조회하는 것은 아, 그래요? 금지가 돼 있고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사 판결을 확정받고 예. 난 뒤에 재산 명시 절차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계좌 압류 등의 조치를 그때 취할 수 있습니다. 승소한 이후에. 예. 아, 그럼 그렇군요. 지금까지 이제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거는 민사 소송인 거고 이거 뭐 형사 고소도 가능한 거예요? 사실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라는 거는 형사 쟁점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사인과 원래- 사인이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민사로 하시는 게 원론인데 형사 고소를 병행하거나 이제 요건이 되는 이제 사실관계도 있어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뭐 제가 기자님께 저 무슨 모 사업을 해야 된다.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까 이런 거? 대여하셔라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뭐 그 목적으로 금원을 교부 받았어요. 제가 1억을 빌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업이 전혀 진행이 되지 않았던 거야. 그런 중요한 기망이 있는 경우에는 의도성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 고소를 병행해서 처벌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구나. 근데 이건 동업 개념이다.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동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생각보다 특정 사업 목적으로 해서 돈은 금원을 들 수 있는 대여하는 거예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또 당사자들 간의 다툼이 많은 게 투자냐 대여냐도 그러니까요. 많이 싸움이 있거든요. 네. 그런 사업 목적으로 했을 때. 근데 가장 큰 차이가 아무리 차용금이라고 써도 실질이 투자 약정인 경우가 있어요. 예. 투자는 원금 손실을 감당하시는 거고 대여는 원금 손실 없다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실질은 투자인데도 차용증 이렇게 쓰시는 분도 많이 있으신데 내용이 중에서 원금 손실 유무를 감수했느냐 아니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아, 그렇네요. 투자는 그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되게 비슷한 듯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이런 민사 소송은 뭐 얼마 안에 제기를 해야 돼요? 법적으로는 이제 시효라는 게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민사 일반 시효는 10년이고 그러나 이제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나 빌리는 채무자 쪽에 한쪽이 상인이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 사업 목적으로 금원을 거래하는 경우는 상사시효가 적용돼서 5년 안에 소송을 제기를 하셔야 됩니다. 갚기로 한 날부터 한 달이 지나도 안 갚으면 뭐 불안불안하지 않아요? 10년까지 기다리는 것도 대단하시네. 예. 근데 이제 관계가 또 너무 그런가? 가깝고 상대방이 가까워서 상황이 안 좋은 걸 알면 뭔가 선뜻 달라고 말하기가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쉽지가 은근히. 않아요. 네. 그 만약에 그 못 받는 기간에 어떤 이자나 일부 변제를 받았다라고 하면 또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럼 예. 다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 중단이 돼서 일부를 좀 회수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때 이제 뭐 강제집행 공증 같은 거를 중간에 예. 이제 반환식 이후에는 서서 이제 그때 이후로는 못 기다리겠다 이렇게 예. 새롭게 약속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게 전체 금액의 아주 일부여도 인정이 돼요? 그럼? 네, 맞습니다. 네. 막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1억인데 뭐 10만 원 이래도 인정이 네, 된다는 그래도 말씀이세요? 그 사건에 대한 변제로 했다면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그래 우리 지금 코너 이 얘기를 우리 저 기수 감독님이 되게 주의 깊게 듣고 계세요. 혹시 누구 빌려주시고 지금 못 받으신 건 아니시죠? 계속 바라보고 계셨어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근데 이런 어.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이런 그래요. 거 많지 않아요? 사실 저는 법원에 오는 사건들이 돈 관계 아니면 거의 없. 치정. 치정 관계. 왜 치정이란 말씀 못 하세요? 그 말씀을 제가 하게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일반적이고 또 우리가 많이 겪는 일이긴 하니까. 예. 그럴 쯤 어떻게 팁 주세요? 그럼 이제 소송하러 오셨잖아요. 예를 들면 예. 돈 못 받았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알려주시는 일단은 단계. 저희는 이제 뭐 그런 부동산 등기상 전부증명서를 웬만하면 뭐 사업장 집 주소에서 다 추적을 해서 그거에 대한 재산이 좀 있으신 분들은 가압류하고 민사소송하면 그냥 기다려서 충분히 받을 수 있고요. 그런 이제 재산이 좀 딱히 소송을 해도 못 받겠다 싶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 법적 구성 요건이 있는지 그런 예. 부분을 검토를 해서 같이 병행을 해서 진행을 그럼 합니다. 보통 이제 원금은 다 받아요? 뭐 다 받는 케이스도 있고 많아요? 받지 못하는 케이스도 그래요? 있고 일부만 회수하시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보통 얼마예요, 다들? 얼마 가지고들 막?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전화로 그냥 통화로 구두로 약속해서 빌려주시고 오고 가는 금원이 몇 억씩 그냥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네. 차용증 없이. 예. 그렇군요. 다들 그래요. 현금 여유가 되게 많으신 분들이 많네요. 그래 헛웃음이 나오네요. 예, 그래요. 기본 이런 법률 문제 이거 어디서 정보를 얻습니까? 저희가 항상 이제 뭐 인터넷에서 많이 검색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인터넷에서 뭐 개인적으로 쓴 글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도 많이 있고 또 내 케이스와는 다른데 그분의 케이스를 믿고 나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통상 알려드릴 때 많이 알려드리는 게 일단은 그 법령을 먼저 찾을 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곳에서 이제 현재 법령을 찾고 예. 왜냐면 이게 계속 개정되면서 또 어떤 글에서 본 과거 법령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서 여기서 정확한 법령을 찾으실 수 있고 예. 또 저희가 변호사들이 판례를 보는 사이트는 따로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실 수 있는 사이트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라는 사이트에서 내 사건과 비슷한 판례나 하급심 법원의 그런 사건들을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종합하면 어느 정도 정보를 아실 수가 있고 더욱 세부적이거나 미묘한 거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 여기 제가 바로 지금 들어가 봤어요. 국가법령센터 저- 들어갔는데 제일 앞에 나오는 게 이거네요. 일상 용어나 문장으로 법령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단어를 넣어야 될지 왠지 예. 좀 그럴듯한 단어를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편하게 넣어도 된다는 예, 거죠. 넣어도 관련 법령이 검색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 좀 도움 받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저희가 전선의 변호사 사사건건 함께 했는데 저희가 자주 이 코너를 진행하지는 못했었긴 했지만 또 다양한 정보들 얻었습니다. 근데 오늘 전선의 변호사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참 많이 아쉬워요. 제가 저도 아쉬운데 음. 이게 하면서 저도 라디오를 굉장히 오랜만에 했어요. 그래서 너무 이 날이 좀 기다려지고 재미있는 그런 시간이었고 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생일을 뽑았습니다. 힘들어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고객들이 의뢰인들이 네. 원하시는 현장으로 네. 다시 내려가서 겸허한 마음으로 사건을 진행하도록 그렇구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변호사님 네. 저기
그 소속 지금 법무법인 좀 자랑 한 번만 해주세요. 그래요? 끝으로. 예. 예. 저희가 아유. 드리는 기회니까. 우리 수원에 있는 법무법인 로엔탑은 예, 수원 지역의 태생적인 아주 전통적인 로펌이고 네. 제가 이제 다 대부분 사무실들이 이제 서울에 본사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희는 수원에서 자생해서 커서 예, 좀 독보적인 그런 펌입니다. 알겠습니다. 쉽게 말해 수원의 김앤장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들 좀 찾아가시고요. 이혼 전문 네, 좀 담당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가사. 예, 부동산 부동산. 사건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저희가 한 번 마지막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광교 쪽에 있다는 것도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저희 전선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사사건건 지금까지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